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안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 과연 이제 그 IP 관련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다음 칸으로 넘기는 건 이걸로 합니까? 제목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인더스트리에서 IP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즘 그 IP와 관련된 IT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어떤지, 그 다음에 IP 관련 분야의 또 특징이 어떤지를 갖다가 한번 우선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IT 분야의 특징을 보면은 요즘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IT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화돼 가지고 이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라 이런 게 무지무지 많겠죠, 보면은. 그리고 어떠한 특허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에 많이 쓰입니다. 제품이 융복합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예전에 카메라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월드와이드 한 5개, 많아봤자 10개.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특허라고 하면은 이 회사들끼리 서로 라이센스를 잘한다든지 서로 해결을 하면 됐지만은 지금 이제 카메라 특허를 가지고 어디도 카메라 회사뿐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지금만 스마트폰 말고 그냥 이게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카메라가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하나의 라이센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탭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융복합화가 되면서 이 어떤 제품에 대한 IP 리스크란 거는 사전에 어떻게 줄여보려고 해도 줄이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IP를 빨리 정리를 할 수 없는 게 시장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커스터머가 이 물건을 빨리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걸 먼저 가서 라이센스를 해놓고 넣고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IT 마켓에서 인더스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P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특허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허도 하나의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면 이제 프로퍼티니까 어떤 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재산이라는 게 어떤 물건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 나쁘고가 퀄리티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그런데 이 특허라는 거는 이게 썩은 사과인지 안 썩은 사과인지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이 그렇고 거기다가 이 썩었는지 안 썩은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또 불투명합니다.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그 한번 잘못 알아보려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 IP 특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IT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IP 쪽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NP라니까 트롤이라는 거 있죠. 보면 NP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R&D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냐, 남이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이 많이 기술에 개발해 놓은 걸 사서 쓰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IP 라이센스에 관련된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패턴 트롤, 그러니까 패턴 트롤이라는 단어에 있듯이 트롤이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가이라는 뜻이죠,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들어보면은 한 작년 중반부터인지 보면은 이 패턴 트롤 NPE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그것도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쭉 살펴보면은 그 우리가 보는 뭐 큰 패턴 트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텔렉츄얼 벤처스라고 있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모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여러 다른 이제 그 NP들이 생기면서 진화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인더스트리의 많은 특허들이 이제 그런 NP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망한 회사죠, 보면은 이제 뱅크랩시 된 회사들이 보면 이제 특허들이 이제 마켓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IP 마켓으로. 그래서 뭐 특정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그 특허를 사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뭐 ADC라는 회사가 이제 어렵게 됐을 때 그 특허를 그 대만에 있는 유명한 핸드폰 회사인 HTC가 샀고, 밑에는 사실 구글이 산 게 아닙니다. 이 노텔이란 것도 하도 신문에 많이 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노텔이 망한 다음에 노텔 특허를 뭐 작년부터 옥션으로 해서 판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최근에 신문에 난 거는 구글이 그 전체 패턴 포트폴리오를 뭐 월드와이드에서 6,0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9억 불에 뭐지 이니셜 비드를 한 겁니다. 근데 9억 불에 팔리는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비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한 15억 불까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컴퍼니니까 지금 제조 회사라 하더라도 안 쓰는 특허를 팔아치워서 IP를 갖고 수익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IP 컴퍼니에다가 큰 회사가 투자를 해서 또 우회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런 모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예가 최근에 그 마이크론을 세운 그 RRR이라는 회사라고 해서 라운드락 리서치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제가 지금 특허 개수는 잘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IC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회사도 그 반도체 메모리 IC를 굉장히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네 특허 몇천 건을 제3자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를 하던 사람한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수입의 상당 부분은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뭐 다른 메모리 삼성전자 다른 큰 회사하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한다고 할 때 6,000건의 특허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000건이 있건 없건 2,000건이 있건 없건은 사실 크로스 라이센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빼가지고 엑스트라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전에 흔히 말하는 트롤 하는 그런 그 어디 가서 그러니까 개인 발명가에서 한 특허라든지 조그만 망원 회사의 특허들은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를 오래 해온 회사의 특허들은 특허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또 하나 얘는 작년에 신문에 났던 건데 르네사스라고 그 일본에 있는 회사 있죠. 반도체 회사죠. 르네사스가 그 아카시아라는 그 MP한테 그러니까 상당한 특허에 대한 그 특허를 갖다 인포스하는 권한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자세히 안 나와서 얼마나 넘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몇천 건의 특허에 대해서 아마 엑서사이즈 권한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뭐 두 회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MMI 이건 뭐 여기 적기는 그냥 이니셜로 적었는데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니하고 노키아 두 회사가 특허를 또 모아가지고 MMI라는 또 특허만 갖고 있는 NP를 만들어서 지금 뭐 애플을 상대로 고소도 했고 이제 또 이제 라이선스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몇 개의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진화한다고 말씀드린 거 하면은 아까 말한 그 아카시아라는 회사도 그 아까 그 IB라는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델이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흔히 말하는 트롤로 시작을 했지만은 IB는 여러 큰 투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특허를 사가지고 이제 남한테 라이센스료를 받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수익 구조가 좋기가 힘든 그러니까 기본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이제 아카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특허를 갖다 쭉 어떤 기술 분야의 특허를 쭉 찾아보고 어떤 개인 발명가나 누가 또 연구소가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갑니다. 가서 내가 당신 특허를 인포스 해줄 테니까 이거 되면은 내하고 얼마씩 갈라먹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럼 돈이 별로 안 들죠, 보면은.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가지고, 아카시아는 지금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이 잘 되는가 하면은 최근 5년간 이 주가가 한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기업으로부터 좀 더 큰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특허를 사서 이제 인포스하는 딴 데 가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잔돈을 받다가 좀 큰 돈을 받는 이런 모델로 이제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IP 시장인 게 말하자면은 이 돈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돈벌이하기가 좋은 시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말로 이게 사모펀드라고 하죠.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1.1조 달러가 그러니까 이게 2.5조 달러가 이 투자할 수 있도록 어베일러블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IP 비즈니스 에버리지 일드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자꾸 돈이 모이고 이제 이쪽으로 마켓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허를 사가지고 특허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인포스 하는 게 괜찮은 비즈니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은 그 IP 밸류라는 회사가 그 아까 말한 라운드락 리서치에다가 또 돈을 투자를 하고 쉐어홀더가 되었고 칼라 캐피탈이라는 큰 또 사모 펀드가 노텔에다가 이제 비딩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질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예가 있었고 또 뭐 제너럴 어틀랜틱이라는 데서 또 아까 말한 IP 밸류에 또 그 설립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벤처라는 곳에서도
그 RPX에다가 RPX라는 또 이것도 하나의 트롤인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우리가 저 이제 회사 일하면 대표적으로 보는 트롤이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하고 그 아카시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의 좀 친화적인 트롤이라고 하면 이렇게 RPX, 뭐 AS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RPX도 비즈니스 모델을 참 잘 만들어 가지고 아마 조만간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그 펀딩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IP 시장이 정신없이 커지면은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또 미국 같으면 뭐 HP나 뭐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큰 오퍼레이팅 제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상대방 특허 가진 회사 하나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던 게 옛날에는 어떤 특허에 대해서 좀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됐는데 이제 10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양이 무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10개로 하나가 10개로 쪼개져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도 10개로 쪼개졌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또 뭐 쪼개도 한 계속 반씩 원하고 하다 보면 뭐 제가 하나 상대할 때보다 10개 상대하면서 리스크도 한 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위협이 어떻게 있냐.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Threat of IT Campaign이라고 했지만은 Threat to IP Campaign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IT 캠페인이가 이런 이 패턴 에코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돈벌이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특허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니타이징, 그 돈을 번단 말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내 특허를 남한테 줘가지고 좋은 특허를 그걸 갖고 딴 데 가서 돈을 벌어서 내하고 같이 갈라먹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특허라는 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걸 연장하려고 하고 관람료나 이것도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그 상당수의 특허를 잘 쓸 데 없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버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경우는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고물상 주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쓰레기라도 사갈 테니까 싼 값이라도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면은 그냥 줘버립니다. 근데 막 쓰레기를 팔다 보면은 그 중에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개 좋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한테 돌아가가지고 뭐 저희 커스터머를 건드릴 수도 있고 경쟁자를 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위험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쭉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트롤들이 와서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거기다가 그 아까 그 마이크론 예를 들었다시피 이 오퍼레이팅 캠페인이 제조회사들이 이제 특허를 내다 팔기 시작할 때 특허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 방어하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보다 문제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과연 IT 컴퍼니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걸 이렇게 한 테이블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냥 트렌드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으로 큰 회사들하고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합니다. 뭔가 지금 이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또 다른 회사가 비즈니스 에리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융복합화되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같은 부분에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팔아먹은 특허가 자기한테 나쁘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도 상대방 특허에 대한 권리를 서로 확보해서 상대방의 그 리스크를 갖다가
서로 이제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멀티내셔널 컴퍼니들끼리 주로 하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서로 양질의 좋은 특허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개인 발명가라든지 조그만 벤처 컴퍼니가 뱅크럽트 해가지고 나오는 특허들, 또 뭐 조그만 특허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것의 그 위협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좀 어떤 A라는 특허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까 카메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카메라 만드는 것은 카메라만 라이센스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핸드폰에도 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니까 제품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특허들이 어디 있냐를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그 선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특허가 이 물건밖에 안 쓰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쓰일 건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은 좀 약간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IP 측면에서 투자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오픈 이노베이션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기술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선 기술을 개발하는 조그만 회사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과 조인 디벨롭먼트라든지 이렇게 뭐 공동 개발을 잘 하든지 하면서 그런 IP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써놨지만 어떻게 보면 빤한 소리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뭐 오른쪽부터 이야기하면은 좋지 못한 IP가 생기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많습니다. 뭐 특허를 가서 상대방 특허가 안 좋으면은 재심사 청구를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한 경우도 리걸 액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걸 액션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 MPA 같은 경우에 안 좋은 특허를 가지고 계속 올 경우에는 그걸 뭐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은 리걸 코스트가 너무 커서 상대가 또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스스로 더 이상 인포스를 안 한다든지 아주 낮은 가격에 이제 일을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IP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익 올리는 거 어떻게 막아보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들으면 특허권을 무시하냐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든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특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특허는 리스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쓰레기를 갖고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히 대응을 해야 된다. 많은 회사들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다양해져 가니까 큰 IP 컴퍼니에 있는 그 하이 레벨에 있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파이낸셜리 좋은 돈벌이가 되는 시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움직임도 잘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 가는 회사가 어떠한 성향을 띠냐가 정해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IP 프랙티스에 보수적이었던 회사도 어디 굉장히 IP를 갖다 굉장히 심하게 인포스하는 회사의 헤드를 한 사람 데리고 오면은 그 회사가 갑자기 트롤식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노란색으로 된 걸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IP에다가 투자가 들어와서 이런 어떤 식으로 펀드가 생기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하는지,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관계, 이런 것도 서로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면서 잘 파악을 해야지 이 기업들이 이 여러 가지 위협에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hen I was thinking about what I should say to this important group, my first thought was what good timing this subject is. For this week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ersonal computer. And we all have stories and views about just what that democratization of IT technology has brought to the world. Well, here's my little story about this history that you may not know. When IBM was making the decision to enter the PC arena, we commissioned some forecasting, as we always did when considering a new product. The forecast came back stating that for the entire life of the product, the worldwide market for personal computers would be 150,000 units at a price of $2,000 each. Now, given that IBM would make more profit from the sale of a single mainframe computer, IBM could see little upside in entering this business. Well, then why did it? Well, because IBM had guessed incorrectly just before this and missed the entire mini-computer business, and it was not about to let that happen again. But because of the razor-thin margins, IBM could not profitably develop the logic chip or the software to run it. Thus, IBM turned to a reasonably small chip manufacturer and an untried software firm. You know them today as Intel and Microsoft, and the rest is history. I'll come back to the PC in a minute because it fits into my licensing story. Before I do, let me go back to the beginning. That would be the 1950s. I was not involved in licensing in the 1950s, I would assure you. But I know from a lot of people what happened. Before the 50s and even into the 50s, IT technology sharing or licensing was scattered and sparse, if it happened at all. It was a one-off affair. Certainly not a planned exercise in the industry. Very much different than what you saw Mr. Ahn talk about. That changed in 1956. In that year, IBM and AT&T, the two largest research houses and the dominant technology enterprises of the day, signed similar consent decrees to settle antitrust actions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our purposes, there were three critical elements. One, all comers were eligible to be licensee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 origin. Two, all licensees were to be under RAND terms. RAND stood fo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hat's still true today. And three, all technologies or IP of AT&T and IBM were to be made available. Thus was born an era of mandated international licensing. One must recall this regime came from a period under a decade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S. was greatly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survival of Japan and Europe. There was little debate about keeping the research accomplishments of AT&T's Bell Labs or IBM's Yorktown in the United States. Thus, there should be little doubt about why the world's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controllers looked like those of IBM and AT&T for an extended decades-long period following. This would lead to later trade and IP conflicts, especially with Japan,
but that's a subject of a different discussion. What the IT world was left with was an extended period of licensing based on something called freedom of action. Because IBM and AT&T were always under the antitrust scrutiny, they were largely unable to recover the value of their research in their mandated licenses to competitors. In essence, their licenses were priced nominally in economic terms. What they got back were licenses to the technology of others that allowed for freedom of action, but for little or no monetary return. However, the technology imbalance was huge. In truth, though, IBM and AT&T were making most, if not all, of the profit in their industries anyway at the time, so no one saw the developing financial crisis in sharp relief until it was too late. Now that was the situation until the early 1990s. By then, IBM was still under the proscriptions of its consent decree, as the last patent covered by that decree did not expire until 1992, and AT&T was about to be broken up. But things had changed for the worst for IBM. By then, the mini computer and the PC had taken hold. IBM's mainframe hegemony was under challenge, especially from the likes of Fujitsu, Hitachi, Mitsubishi, Toshiba, and Sony. IBM was in mortal danger. In about a one-year time frame, IBM would be forced to lay off over half of its workforce, going from 409,000 to 200,000 employees in 1992. What happened downstream to IBM's contractors and suppliers was immense. IBM had fallen to number 9 in patenting in the United States. Indeed, Japan Inc. had virtually replaced all the American companies in the top 10 patent list. And little appreciated at the time, IBM was on the verge of going out of business. IBM was down to 100 days of cash. Yet IBM was still licensing the same way, and I felt the antitrust concerns were long past and that IBM should be receiving market rates for the fruits of its R&D, and this was a business model I was proposing to change. It took the convincing of a new CEO, L.V. Gerstner, IBM's new chairman, who came from a cookie company and who had a traditional view of IP. Let me explain this really quickly. The cookie company was a company called Nestle. And the cookie argument came out of a patent suit with Procter & Gamble over how to make soft chocolate chip cookies. Nestle's lost the patent suit with Procter & Gamble and had to stop making chocolate chip cookies. This was a big deal to Nestle. And Gerstner, who was the chairman of Nestle, never forgot it. And his view was, you use IP to stop the other guy. Now keep in mind, I'm out there licensing everybody that comes in the door. And his view is you don't do that. It made for an interesting situation. So what did we do about that? How we convinced him to stay with our plan is an interesting story in its own right. In Lou's defense, there had been an education failure in the business, accounting, and law schools of the world. There still is. And that is that this is a subject that isn't really covered as an asset class. Now, back in the days when I was in business and law school, it was perfectly understandable that your balance sheet was comprised principally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angible assets, if anything, showed up as an occasional piece of goodwill, but certainly not as a big category of IP. It was thought at the time that 80% of the value of a corporation were the physical assets, and everything else was maybe 20%. Today, it's completely switched.
80% of a corporation's value are intangible assets, and maybe 20% are the physical ones. Yet, this is an asset class that still does not show up on balance sheets. So as a result, the rule is if it can't be counted, it doesn't exist. And most CEOs don't count it, so it doesn't exist. So it is the rare company that actually affirmatively takes this business model materials that Mr. Ahn was discussing and deals with them as a thoughtful business. So back to how did we convince Lou Gerstner that that licensing was the right way to go? We took the keyboard off the top of a laptop, just like any of the laptops you have here. And we took a little toothpick and we made red flags on the little top of the toothpick, and we glued them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other people, of other companies. And we stopped at about 150 because our fingers were too big. We couldn't get any more toothpicks in the machine. But the point was obvious. We couldn't even build our own PC, architected IBM PC, with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other companies. It was obvious we had to continue a licensing program because of that. Lou Gerstner is a very smart guy, and it took him about 10 seconds to understand the point. So the net of this is IBM continued its aggressive cross-licensing with two differences. And again, this is 1992. First, we sought compensation for the value differences of the relative portfolios being traded. And we upped the value of our licensing product by boosting IBM's patent activity to become #1 in the USA. We did that by 1995. That is a position IBM still holds today. By the way, you all know who #2 is. It's Samsung, and #3 is Microsoft. I've had some association with all three of those companies, so I feel good about that. IBM, by the time I left in the year 2000, had 1,826 cross-license agreements. That is a huge number of cross-license agreements. They brought into IBM on an annual basis $2 billion US a year in profit. It cost me, by the way, under $40 million to raise the $2 billion. So it was a terrific return on IBM's investment. There's a residual effect on all this. Consider those 1,826 cross-license agreements as 1,826 peace treaties between companies. Companies with license agreements with each other rarely, if ever, are involved in litigation with each other. So no litigation whatsoever for the 90s at IBM. And other technology firms in the IT industry at that time largely followed IBM's licensing philosophy, except for software. Software was different. With the until the mid-90s, it was very unclear if software could be patented at all, or whether it would remain the domain of copyright exclusively. In most jurisdictions, the question is now settled. Europe is the main holdout, but it really doesn't matter. And the reason it doesn't matter is, and many of you are patent lawyers and will know this better than I, you can write your claims so that it's impossible to tell at the end of the day whether your patent application is software or hardware. And that is what IBM and most companies do in Europe, even though they principally use the patent in a software format, it could just as easily be hardware. In fact, in a computer, anything you can do in hardware, you can do in software, except for the plug into the wall. So it's really not much of a debate. So consider the largest software company in the world,
When I joined Microsoft in 2003, it had very few patents and not a single active license agreement, not one, for the reasons that I just mentioned. So taking a page from IBM, we drastically increased our patenting activity. So now they're number 3 in a much narrower field than either IBM or Samsung. And we began an active technology licensing program. Dr. Ahn was telling me he's been spending a lot of time with the guy who followed me at Microsoft negotiating a license agreement. I understand that, and I appreciate the difficulty in that. But today, Microsoft has over 700 licensing agreements in the industry. And that has brought numerous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customers, and competitors that it otherwise would not be there. Add to this the effects of something called open innovation that you just heard about, crowdsourcing, and ever-tightening budgets. And you have licensing in the IT industry now as widespread, knowing no technological boundaries, and that is likely to continue apa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 guess we'll move on to questions if anybody has any for both of us. 프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손 들고 자기 소속 밝히고 해주시죠. Thank you. I have a question for Mr. Ahn, which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companies with products are very actively trying to manage their risks through government policy, including by seeking changes to rules in litigation and in court opinions, and by trying to change rules through legislation, including changes in processes that could lead to better patents. And I'm wondering if you would comment about whether Korean firms view government policy as an instrument for manag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sk. 우리말로 답을 해야 되지. 우리말 되지. 저희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제도나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이제 항상 따라가면서 보고 거기에 인풋을 넣기도 하고 코멘트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리스크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제일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런 특허 관련된 법의 변화라든지 오피니언을 형성하는데 한 수년 전부터 액티브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로스쿨하고 거기에 이제 스폰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원에서 데미지 어워드가 너무 많다 특허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한 데미지 캘큘레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게 있고 한데 거기에도 참석을 액티브하게 하고 그런 걸 스폰서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미스터 펠프스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에는 많은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참여했고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they are, what you are referring to is the recent disclosure of all the investors of intellectual ventures as a result of litigation. Normally, so-called is the patent troll to Yeah. provide the university participated. They are principally participating as an income investment. They're just looking for a return on their money. The companies that are invested are principally invested to buy intellectual property so they aren't being sued by MPEs who would otherwise buy it. An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intellectual ventures will change its business model to become more aggressive going forward.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끝을 내고요. 아마 커피 브레이크가 연이어서 있죠. 없습니까? 바로 예. 커피 브레이크가 있죠. 네, 지금부터 커피 브레이크를 우리가 갖는 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안부사장님하고 미스터 필부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